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 중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케플러 1638b입니다. 시그너스 별자리에 있는데 지구에서 거의 3000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슈퍼 지구급에 속합니다. 지구보다 2배 넓고 4배 더 무겁습니다. 그곳에서 중력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평범한 점프라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렇다 해도 만약 이 행성에 정말로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런 조건들에 익숙할 겁니다. LHS1140b. 이 행성은 매우 암석이 많고 단단합니다. 비록 크기는 지구보다 겨우 40% 더 크지만 질량은 7배나 큽니다. 3.25G의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이륙할 때 1.5G의 중력 과부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대기가 더 두껍고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섭씨 영하 7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 항성 주위를 상당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단 24일 만에 한 바퀴 공전을 마치죠. 이제 물병자리를 살펴볼게요. 여기 초저온 외성 트라피스트 1이 있습니다. 작은 행성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보다 3배나 가볍습니다. 온도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중력은 절반 정도로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달에 간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의 움직임을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케플러 452b는 지구와 비슷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호스트 항성은 우리 태양보다 11% 더 나이가 많은데 거의 20억 살 더 많은 셈입니다. 외계 행성 자체의 나이는 65억 살이고 지구는 45억 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2600만 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챙기세요. 포말하우트 B의 특이한 점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처음 사진에 찍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거대한 외계 행성이라고 믿지만 밀도가 낮아서 현재 먼지 조각으로 분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먼지 구름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글리제 1214b는 수증기로 가득한 매우 독특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수증기는 물이 증발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뜨거운 행성은 물과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온이 섭씨 120도에서 280도까지 달하니 확실히 지구보다 뜨겁죠. 또한 바다 행성일 수도 있지만 2009년에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얼음과 뜨거운 석탄 위를 동시에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글리제 436b를 만나보세요. 태양에 매우 가까이 있는 해왕성 크기의 이 외계 행성은 이글거리는 오븐보다 더 뜨거운 기온을 자랑합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고 있죠. 이 얼음은 행성의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훨씬 더 밀도가 높아서 극한 조건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리제는 오븐과 같은 코로 7b에 비하면 상당히 온화한 기후를 가진 살기 좋은 곳처럼 보입니다. 코로 7b는 매일 평균 기온이 섭씨 2200도를 넘습니다. 바위로 된 표면 덕분에 일종의 지하세계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땅 위에 바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대기 중으로 증발하고 다시 냉각되어 결국 유황 빗방울이 되어 표면으로 떨어지죠. 코로 7b의 가장 슬픈 사실은 한때 가스거성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대기가 열로 인해 녹아버려서 타버린 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코롯 엑소 3b는 코로 7b만큼 뜨겁지도 또 다른 행성들처럼 춥지도 않습니다. 목성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밀도가 20배 더 높은 가스거성입니다.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의 중력은 표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지구에서보다 50배 더 강한 힘으로 짓누릅니다. 그 행성에 발을 딛자마자 궁극적인 파멸을 맞게 될 거예요. 그 대기의 밀도에 의해 즉시 짓눌릴 테니까요. 트레스 2b는 밤이 끝나지 않는 행성입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하늘에 별이 빛나는 평범한 밤도 아니에요.
이곳은 매우 어둡고 찌는 듯이 덥습니다. 트레스 2b는 목성보다 약 1.5배 더 큰 거대 가스 거성이고 그 표면은 숲보다 빛을 더 잘 흡수합니다. 또한 끓는 용암처럼 뜨거운 공기로 인해 희미한 검붉은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토성은 토양이 있을 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이 거대 가스 구체의 일부층은 상당히 좋은 온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성에 뛰어들면 0도의 액체 분자로 된 층에 도달하는데 그건 마치 지구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작은 층일 뿐이고 토성의 나머지 부분은 매우 춥습니다. 따라서 결코 토성에 착륙할 수 없을 것이고 지구에서와 같은 모습의 인간이 될 수도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눈덩이나 얼음 결정체로 변할 거예요. 목성의 경우 단단한 땅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목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걸을 수 없는 또 다른 가스구입니다. 하지만 토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성에서는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떠다니게 될 겁니다. 이 행성은 거대한 구름과 같아서 만약 그 위에 착륙한다면 매우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기온의 변동이 심합니다. 표면은 몹시 추워요. 토성과는 달리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 가스구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산소는 보통 행성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지만 오시리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 주변에서 산소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행성은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8배 더 가깝게 모항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오시리스의 모든 생명체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모항성 주위를 아주 짧은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오시리스에서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3.5일에 해당해요. 게다가 오시리스의 대기는 모항성의 열로 인해 끊임없이 날아가고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에 맞는 월과 요일을 선택하세요. 다시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 약간 추운 게 싫다면 담요로 몸을 감싸고 픽업 트럭 뒤에 올라타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성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좋다면 한밤중에 깰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것도 좋겠죠? 수성이 여러분 바로 앞으로 와요. 조심해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아직 저 위에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죠. 왜냐하면 5월 17일에 동방 최대 이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 뜻은 관찰하기가 더 쉬울 거란 거예요.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성을 찾아보세요. 7월 4일에 또 있을 거지만 이번엔 동쪽을 봐야 해요. 나침반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 수성의 멋진 풍경과 물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감상하세요. 그래도 못 봤다면 9월 14일이나 10월 25일에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요. 달이 본래의 흰색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건 5월 26일 수성이 첫 공연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요. 이건 개기월식이라고 불려요. 마치 누군가가 검붉은 물감을 떨어뜨리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녹슨 붉은색에 도달할 때까지 달이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태평양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거나 동아시아의 잔잔한 들판에 있지 않는 한 모두가 이걸 볼 순 없어요. 만약 도쿄타워 옆에 산다면 운 좋은 거예요.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북아메리카 서부에 산다면 달의 형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형태 변화라기보단 늑대로 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늑대인간일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 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색 변화에 더 가까워요. 여전히 달이에요? 거대한 블랙홀을 상상해보세요. 이번 천문학적 사건은 블랙홀과 비슷해요. 6월 10일 금환일식 동안 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달은 태양의 대부분을 덮게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약간의 공면을 조금 남겨둬요. 이 시간 동안 하늘을 본다면 거대한 빛의 고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달이라는 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깊은 우주, 세계 부재나 아주 깊은 검은색과 같게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고리는 태양빛이에요. 좋아요. 고리 하니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토성의 고리예요. 이 행성은 풀 패키지예요. 행성이고 고리가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위성이 82개예요. 매년 새 위성이 몇 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어쨌든 8월 2일 동안 이 행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밝게 비춰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망원경을 다시 준비할 때입니다. 중간 크기면 될 거예요. 만일 고리와 위성들을 몇 개 보고 싶다면 말이죠. 가장 밝게 빛나는 거요.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의 일부분이라면, 맞아요. 작은 여러 개의 우주로 이루어진 다중우주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작은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우주와 다른 우주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중력이 두 우주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세계의 우주가 이어지면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우주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빅뱅 말이에요.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비롯한 다른 도구를 통해 우주에서 본 모든 것을 우린 일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은 우주의 5%도 채 되지 않아요. 우주의 약 4분의 3 정도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러한 물질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사실 더 증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그 힘을 우린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외에 우주에 남은 약 27%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분야죠.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라면 암흑 물질은 물체의 원리를 설명할 해답이어야만 합니다. 암흑 물질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이상한 입자에서 시작해서 어두운 물체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이 절대로 아닌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일단 어두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나 행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두운 구름 형태의 일반적 물질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암흑 물질은 반물질도 아니에요. 전문학자들은 반물질이 물질과 닿을 때 생기는 그 특유의 감마선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거대한 은하계 크기의 블랙홀도 아니에요. 혹시 저 먼 우주를 유영하는 거대한 허쉬 키세스 초콜릿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증거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입니다. 특히 그걸 구성하고 있는 건 수소와 헬륨이에요.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의 8개 행성의 질량이죠. 태양의 대기는 항성의 표면보다 뜨겁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40도에 이르죠. 하지만 상층부 대기는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가열돼요. 화산에 관해서라면 금성이 최고입니다. 금성에는 약 1600개의 주요 화산들이 있죠. 하지만 그중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예요. 하지만 지구의 바다와는 달리 물이 아니라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바다의 깊이는 놀랍게도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건 거의 지구 둘레와 비슷해요. 평균 지름 3,500km인 달은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그리고 토성의 타이탄 다음으로 말이죠.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감지된 어떠한 소리보다 낮은 소리로 흥얼거리죠. 이 소리는 피아노의 가온 다음보다 57옥탑은 낮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숫자로는 0이 15개 있는 1천조배 더 깊은 소리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만나게 됩니다. 37억 5천만 년 후에요. 이 둘은 맹렬한 속도로 서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땐 전 없겠지만요. 수성은 몇십억 살밖에 안 됐어요. 2016년 과학자들은 수성의 표면에서 이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식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죠.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매달 근육량의 약 1%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이어지는 운동요법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태양은 약 45억 살이고 이미 연료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별 수명의 다음 단계는 연료가 부족해지는 때입니다. 내부 압력은 떨어지지만 중력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의 광속의 4분의 1 속도로 중심의 크기만하게 작아집니다. 0.5초도 안 돼요. 거대한 별은 작고 고밀도의 물체로 변합니다. 이 급격한 붕괴는 놀라운 충격파를 발생시켜 별의 상층부를 폭발시킵니다. 이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이 순간 별의 광도는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까지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초강력 망원경으로 이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로 인한 빛은 수년이 지나서야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별은 희미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이 시점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질량이 작아서 약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면 몇 달 동안 이 섬광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폭발의 에너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차 희미해지고 냉각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전 별의 온도는 우주의 온도와 일치하게 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별이 무거울수록 더욱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거운 별은 연료를 너무 빨리 태워서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정도인 별은 우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다소 특이한 물체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 별이죠. 이 공 모양의 별은 폭이 겨우 10에서 20km이고 두께가 약 0.8km인 단단한 금속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성자 별은 무게가 약 태양 2개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곳에서는 바늘이나 성냥개비도 들어올릴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팬케이크처럼 표면에 눌려 움직일 수 없을 거고요. 하지만 태양보다 수십 배 더 무거운 별들도 있습니다. 태양보다 최소 40배 이상 무거운 초신성의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운 물체를 탄생시킵니다. 블랙홀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파가 퍼지면서 먼지와 이전 별의 물질이 안개처럼 주위에 퍼집니다. 폭발 장소에는 작은 검은 원반만 남습니다. 이 검은 심연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입니다.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중력이 주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더 느려질 거예요. 만약 블랙홀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궤도에서 몇 분 정도를 보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구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블랙홀 근처에서 일부는 지구상에서 1개월, 1년 또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중력의 힘은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류는 초거대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포식자처럼 다른 우주 물체들을 삼키면서 점차 질량을 증가시킵니다. 보통 그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력은 너무 강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